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맞춤 영화 평론가, 똥지는 영화 평론가, 아싸 가오리. 오늘 못 맞췄네 또. 가오리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요. 내 맘. 영어로 내 맘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영어로. It's my mom. 영화 많이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요즘 바쁘시죠? 네. 네, 기억의 밤? 네. 그게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아. 요거요. 두 형제와 네. 부모가 이사를 와요. 새 집에. 근데 부모님은 문성근 씨, 나영희 씨예요. 네. 생기기도 무섭게 생긴 네. 사람들. 문성근 무서워. 네, 전해드릴게요. 네. 네. 다 듣고 있어요. 네. 성근 형은 내가 하는 거 다 듣고 있어. 성근 형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김무열, 네. 둘째 아들이 강하늘이에요. 예. 이사를 와요. 이사 오는 도중에 그 차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강하늘 씨가 깨요. 꿈을 꾸다가. 근데 이제 뭔가 하여튼 좀 아파요. 이 친구가. 네, 약간 신경쇠약증이 있고. 이게 신이 내린 거구나. 아니 심신이 좀 아파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집에 이사를 오는데 집이 좀 묘해요. 그리고 그 방 하나를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거기다 짐을 넣어놓고 갔다면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문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밤마다 꿈을 꾸는데 그 방문이 끼익 열리고 누가 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갑자기 소스라치게 깨면 같이 자던 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을 쫓아가 보니까 형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얘기가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거 하나 하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화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무서워요. 일단 너무 떨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슬퍼요.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저는 성근 형이 좀 슬퍼요. 좀 슬프게 나와요. 네. 왜냐하면 약간 그 예상치도 못하는 반전 속에서 다른 인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역설적으로 슬퍼요. 근데 영화는 재밌어요? 저는 올 하반기에 나온 그 작품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가장 문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지도 못했고요. 사실은 장항준 감독이 예전에 라이터를 켜라, 불어라 봄바람 등등 해서 좀 유머러스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코미디 영화의 어떤 그 새로운 경지를 만든다 뭐 이런 모토를 갖고 있었던 감독이고 사실은 TV 버라이어티 쇼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감독이고요. 라디오 쇼에서도 사실은 입담이 좋아서 인기가 참 좋죠. 그리고 TV 드라마 예를 들어서 시그널 같은 조진웅 씨 나왔던 이재훈 씨하고 나왔던 이렇게 시대가 그 교차되는 시대가 이렇게 통신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었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초기 연출도 했었고 재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인데요. 드라마 사인도 했었네요. 네. 제가 봤을 때 공포 영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영화를 보기 전에 공포 영화 속에도 장항준식의 유머가 있을 것이다. 유머가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저를 초반에 깜짝 놀라게 했고 그러니까 팝콘을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 보다가. 던졌어요 진짜? 극장에서 그렇죠. 네. 커피 저 코카콜라 던져서 뒤집어 쓴 적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상당히 그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공포 장르를 넣었다가 뒷부분에는 사실 미스테리로 바뀌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드라마로 바뀌는 거죠. 이게 시점이 이 강하늘 씨가 시기를 착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이 잘못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의 밤,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1997년으로 가 있어요. 지금의 배경인데 2017년인데 이 사람은 1997년으로 가 있는 거예요. 1997년에 우리가 IMF였잖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2016년 촛불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8년 촛불인가 하고 잠깐 깜빡해갖고 그래갖고 촛불을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날은 굵은 촛불을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네. 작은 게 아니고 네. 촛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소원성취 절에서 쓰는 거. 진짜 갖고 나왔어요. 네.
그 착각해서. 네. 네. 그때 마음속으로 소원 성취가 이때 MB가 탄생되지 않았으면 이런 것 때문에 그때로 갔나? 네. 진짜 싫어해요 이거. 그게 이제 기시감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의 모든 비극은 1997년에 외환 위기로부터 벌어졌죠. 그때 생각해 보시면요, 기가 막혔잖아요. 제가 그때 한강대로를 달릴 때 가로등이 꺼졌었어요. 그러니까 깜깜했었어요 거리가.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차 타고 주무시고 가셨구나. 그렇죠. 전기 아끼느라고? 가로등이 예를 들면 3개 단위로 꺼져 있었어요. 네. 그 기억이 얼핏 나요. 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어두웠었고요.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저는 그때 사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은행을 돈 많이 쓰고 있었어요. 금리가요. 네, 엄청났었죠. 금리가 그때 정상 금리가 네. 10에서 12%쯤이었어요. 네. 그게 2배로 뛰었고 25% 금리를 약 한 1년 반을 버텨내는데 네. 죽을 것 같더라고. 저는 방송국 기자였었거든요. 네. 저 6개월 동안 월급 못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경험이 1997년의 경험이 어떤 그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샐러리맨이 봉급을 못 받고 견딜 수 있는 한계는 5개월에서 6개월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못 주면 회사는 닫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저희 기준이 6개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버티는 기준은 6개월. 6개월은 어떻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초기에는 얻어먹고도 다니고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6개월까지 못 버티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보도 기자들은 또 뭐 편집국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선후배 간에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어서 후배들이 밥값 못 내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밥값이 없으니까 후배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을 먹었다고 하거나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요랬던 기억이 제가 맞아요. 굉장히 아픈 기억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1980년대에 그 수많은 일을 겪었던 것보다 더 사실은 내상이 많았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았던. 왜냐하면 궁핍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그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후에 많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겪게 만드는지. 저는 아직도 불안증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불안증이 있는데 그게 1997년에 배태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날에 대한 불안감. 네네. 올해 99년생들이 그 대학교 입시를 받잖아요. 네. 99년생들이 IMF 직후 제일 사회가 어려웠을 때 태어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랄까 DNA상에 박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대통령도 끌어냈고, 네네네. 심지어는 수능까지 일주일 연기시켜버린. 그렇구나. 그 세대예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세대네요. 그거를 자기들이 올렸더라고. 네. 그러면서 너무 불행한 세대인데 우리가 자신감을 갖자. 네네. 촛불을 들어서 정권도 바뀌었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수능도 일주일 연기시키지 않았냐. 네네. 이제 좀 슬퍼요. 이게 20년의 간격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겪었던 그 정치사회적 그런 큰 위기에 봉착해서 그것을 겪고 나서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상 궤도에 올라섰는가, 이것을 사실 공포 장르로 보여주는 영화예요. 저는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장항준 감독이 대단히 명민하게 지금의 시대를 되짚고 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돌아왔는가? 일상 97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탈선된 기차가 다시 정상의 궤도로 올라서서 달리고 있는가? 정말 정상적으로 지금 제대로 달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되짚고 있는 거죠.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퍼펙트하게 돌아오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을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경기 얼마나 팍팍해요. 그렇죠. 오히려 97년보다도 97년에는 기업 부도가 있었지만 가계부채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기업도 어려워지고 가계부채도 1,400조가 넘어갔고. 항상 그 경제는 전 정부로부터 이어받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시대에 미국 경제가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바마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에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지난 4년이나 지난 9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적폐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이 지금 와서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극복되기까지는 한 1, 2년 걸릴 것이고 3, 4년 걸릴 것인데 이 영화 기억의 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항준 감독이 오랜만에 문제작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전에 문제작을 안 내놨다는 뜻이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장항준 감독하고 누가 선배예요? 제가 이제 한참 위죠. 한참 위에요. 네. 네. 장항준 감독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아니 저 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원래 가까운 사람한테 뒷방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네. 이 영화가 약간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공포 영화 뭐 이게 무슨 얘기지 하다가 이런 우리가 슬픈 20년의 역사를 네.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97년 위 외환위기로부터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아니다. No. 우리에겐 뭔가 그런 유령 같은 뭔가의 존재가 배회하고 있거나 등등. 아직도 그때의 망령이 계속되고 있지 않고 있다. 네. 예. 그리고 강하늘, 김무열 씨가 원래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김무열 씨도 이렇게 둘 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계속 오버랩되는 어떤 그런 자기 역할들을 너무나 스무드하게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김무열은 놀랄만한 어떤 최후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상당히 슬프고요. 그리고 비극이고. 예. 그래서 좀 어둡지만 여러분들께 꼭 지금의 시대를 한번 되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정봉주 쇼의 청취자라면 이 영화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 강하늘 씨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시봉에서 윤형주 분으로 나왔네요. 예, 잘생긴. 약간 고분위기잖아요. 약간 귀티나고 약간 도회적으로. 그리고 목소리도 좀 약간 여성적이고. 알겠습니다. 네. 기억의 밤. 기억의 밤. 97년도를 기억해봐라. 네. 과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가. 97년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97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양극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마지막 신자유주의가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을 그렇죠. 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 이거는 저 굉장히 단순한 의미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2006년작인데요. 약 10년 전 영화인데 지금 개봉하는 영화는 아니죠? 아니죠. 네. VOD나 IPTV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나름 재밌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머리가 좀 덜 빠졌을 때 많이 빠졌죠 지금은. 근데 이제 케빈 코스트너가 그래도 머리가 좀 있을 때 2006년도에 참여했던 주연 아니었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이때부터 좀 조연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애쉬튼 커처가 주연인 가디언입니다. 구조대원 얘기예요. 구조대원, 가디언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보호자 이런 뜻인데. 네네. 이 구조요원들에 대한 얘기고 구조요원들을 훈련하는 훈련 팀장이 케빈 코스트너예요. 케빈 코스트너. 이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실제 상황에 뛰어들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이런 드라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이런 드라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웅담을 그린 거잖아요. 소방관, 구조대원, 의사, 등등 구급 의사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를 활용해서 극적인 장치를 활용해서 얘기를 재미있게 꾸민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가디언이 최근에 나온 최근 10년 동안에 나온 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 중에서 가장 짜임새가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 수증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찬성 반대가 많고 근데 늘 뉴스를 보면 요즘 이번에 낚싯배 사고를 포함해서 여러 사고가 있을 때마다 늘 부족한 게 이런 공무원분들 아니겠습니까? 구급 요원들 정말 부족하고. 이번에 공무원 수 증원 문제 갖고 국회에서 예산안 갖고 이제 회의록 보면은 이낙연 총리한테 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무원 늘리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 아니고요.
소방관, 경찰관, 택배원입니다. 네. 공무원 넣지 말라니까요. 아 소방관, 택배원, 경찰입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격차오군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로 사실 공무원은 행정공무원 늘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또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직 공무원 한 명도 없어요. 9,500명이 다 현장 생활과 안전과 연루된 공무원입니다. 하는데 이제 그것을 정부안이 2,000몇 명이었다 줄이고 9천 몇 명이 되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공무원 수든 이게 뭐 소방관 구조대원 수든 어쨌든 이런 수를 늘리는 것은 저는 예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이쪽이 늘어나면 고용 효과가 창출되고 그러면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왜 반대를 하는 보수 쪽에서는 작은 정부 지향이잖아요. 정부의 기업이 늘려야 된다. 그리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가는 것은 민간에서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 요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일자리 늘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총 중앙직과 지방직까지 다 하게 되면 내년에 늘어나는 공무원 수가 24,475명이에요. 예. 왜냐하면 중앙직이 9,500명, 지방직이 약 한 14,000명쯤 해갖고 24,475명.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진행자가 별로 없어요. 그 원고도 없이. 원고가 어디 있어요? 원고는 우리가 원고하면 재판장처럼 느껴요. 원고 피고. 이게 문제야. 다 좋다가. 우리 법정 드라마 좋아해요. 어쨌든 제 주변의 그 젊은 친구들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그렇고요. 뭐 지금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데 맞아요. 좀 이렇게 좀 확충시켜주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대타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는 약간 영웅담스럽게 그려내는. 왜냐하면 이게 2005년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했을 때요. 맞아요. 그때 주민이 3만 5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요 주민들을 대피시킨 미국의 해안경비대 활약상이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활약상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처럼 그리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야기는 항상 누군가 영웅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애시튼 커처가 원래 말썽꾸러기였는데 그리고 이 해안구조대의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정말 혹독하더라고요. 영화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왜냐하면 물속에서 그 뭐 호흡하는 거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그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데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양 경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양 경비가 되는 것이 그만큼 이들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서 해안 경비대에게 그만큼 뭐랄까요 그 리스펙트를 주는 거죠.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박봉에 온갖 그 사무 업무에 사실은 훈련에 따른 여러 가지 경무에 시설도 좀 부족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고무장갑 끼고 불을 끌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가디언이라는 영화를 보면 좀 비교가 돼서 이게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요즘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저는 TV나 케이블 TV에서 한 번쯤 방영할 만한 그런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만한 작품이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워낙 재난이 많은 시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많이 사전에 양성해서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2001년도에 9.11 그 참사 났을 때 많은 소방관들이 그 무너지는 그 쌍둥이 빌딩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소방관의 구호가 이겁니다. First come,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라. 그 내용이 올리버 스톤 감독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대형 참사가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들어가는 모습. 그렇죠.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죠.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명감을 사전에 얼마나 많이 교육되고 그것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이거 굉장히 서로 교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밑봉 영화 이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미국봉, 국산봉 이런 영화 아니고 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현장직 공무원들의 밑봉 새로운 단어. 밑봉. 새로운 단어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런 영화 아니고 우리 네. 사회의 현장직 공무원들 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이 가디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네.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네, 사회의 디테일이 좋아져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좋아지는 거죠. 경찰, 그렇죠, 소방관, 구조대원, 의료진 뭐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야 사회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하드웨어가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디테일이 좋아져야 된다. 네. 말 멋졌어요. 네. 정치적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실핏줄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다. 그게 더 좋네. 밑봉보다 낫네. 밑봉 약간 욕 같았어. 제가 나중에 한번 써먹을게요. 요거 밑봉 영화입니다. 뭐 이러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동진 평론가님 토요일 1부 순서 감사하고요. 인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97년 IMF 때죠. 이때 발매된 노래 듣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후배들이 밥값 못 내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밥값이 없으니까 후배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을 먹었다고 하거나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요랬던 기억이 제가 맞아요. 굉장히 아픈 기억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1980년대에 그 수많은 일을 겪었던 것보다 더 그 사실은 그 내상이 많았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았던, 왜냐하면 그 궁핍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그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많은 이후에 많은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겪게 만드니, 저는 아직도 불안증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불안증이 있는데 그게 1997년에 배태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날에 대한 불안감. 네네. 올해 99년생들이 그 대학교 입시를 받잖아요. 네. 99년생들이 IMF 직후 제일 사회가 어려웠을 때 태어나서. 아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뭐랄까 DNA상에 박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대통령도 끌어냈고 네네네. 심지어는 수능까지 일주일 연기시켜버린. 아하, 그렇구나. 그 세대예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세대네요. 그거를 자기들 올렸더라고. 네. 너무 그러면서 너무 불행한 세대인데 우리가 자신감을 갖자. 네네. 촛불을 들어서 정권도 바뀌었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수능도 일주일 연기시키지 않았냐. 네네. 그러니까 좀 슬퍼요. 이게 20년의 간격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들 겪었던 그 정치사회적 그런 큰 위기에 봉착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기가 막혔잖아요. 제가 그때 한강대로를 달릴 때 가로등이 꺼졌었어요. 그러니까 깜깜했었어요, 거리가.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차 타고 주무시고 가셨구나. 그렇죠. 전기 아끼느라고? 가로등이 예를 들면 3개 단위로 꺼져 있었어요. 네. 그 기억이 얼핏 나요. 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어두웠었고요.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저는 그때 사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은행을 돈 많이 쓰고 있었어요. 금리가요. 네, 엄청났었죠. 금리가 그때 정상 금리가 네. 10에서 12%쯤이었어요. 네. 그게 2배로 뛰었고 25% 금리를 약 한 1년 반을 버텨내는데 네. 죽을 것 같더라고. 저는 방송국 기자였었거든요. 네. 저 6개월 동안 월급 못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경험이 1997년의 경험이 어떤 그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샐러리맨이 봉급을 못 받고 견딜 수 있는 한계는 5개월에서 6개월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못 주면 회사는 닫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저희 기준이 6개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버티는 기준은 6개월. 6개월은 어떻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초기에는 얻어먹고도 다니고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6개월까지 못 버티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보도 기자들은 또 뭐 편집국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선후배 간에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거 하나 하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화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무서워요. 일단 너무 떨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슬퍼요.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저는 송근영이 좀 슬퍼요. 좀 슬프게 나와요. 네. 왜냐하면 약간 그 예상치도 못하는 반전 속에서 다른 인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역설적으로 슬퍼요. 근데 영화는 재밌어요? 저는 올 하반기에 나온 그 작품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가장 문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지도 못했고요. 사실은 장항준 감독이 예전에 라이터를 켜라, 불어라 봄바람 등등 해서 좀 유머러스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코미디 영화의 어떤 그 새로운 그 경지를 만든다 뭐 이런 모토를 갖고 있었던 감독이고 사실은 TV 버라이어티 쇼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감독이고요. 라디오 쇼에서도 사실은 입담이 좋아서 인기가 참 좋죠. 그리고 TV 드라마 예를 들어서 시그널 같은 조진웅 씨 나왔던 이재훈 씨하고 나왔던 이렇게 시대가 그 교차되는 시대가 이렇게 통신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었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초기 연출도 했었고 재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인데요. 드라마 사인도 했었네요. 네. 제가 봤을 때 공포 영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영화를 보기 전에 공포 영화 속에도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맞춤 영화 평론가, 똥지는 영화 평론가, 아싸 가오리. 오늘 못 맞췄네 또. 그 가오리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요. 내 맘. 영어로 내 맘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영어로. It's my mom. 영화 많이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요즘 바쁘시죠? 네, 기억의 밤? 네. 그거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아. 요거요. 두 형제와 부모가 이사를 와요. 새 집에. 근데 부모님은 문성근 씨, 나영희 씨예요. 네. 생기기도 무섭게 생긴 사람들. 문성근 무서워. 네, 전해드릴게요. 다 듣고 있어요. 성근 형은 내가 하는 거 다 듣고 있어. 성근 형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김무열, 둘째 아들이 강하늘이에요. 이사를 와요. 이사 오는 도중에 그 차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강하늘 씨가 깨요. 꿈을 꾸다가. 근데 이제 뭔가 하여튼 좀 아파요. 이 친구가. 약간 신경쇠약증이 있고. 신이 내린 거구나. 아니 심신이 좀 아파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집에 이사를 오는데 집이 좀 묘해요. 그리고 그 방 하나를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거기다 짐을 넣어놓고 갔다면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문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밤마다 꿈을 꾸는데 그 방문이 끼익 열리고 누가 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갑자기 소스라치 깨면 같이 자던 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을 쫓아가 보니까 형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얘기가 여기까지. 장항준 식의 유머가 있을 것이다. 유머가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저를 초반에 깜짝 놀라게 했고 그러니까 팝콘을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 보다가. 던졌어요 진짜? 그렇죠. 네. 커피 저 코카콜라 던져서 뒤집어 쓴 적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상당히 그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공포 장르를 넣었다가 뒷부분에는 사실 미스테리로 바뀌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드라마로 바뀌는 거죠. 이게 시점이 이 강하늘 씨가 시기를 착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이 잘못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의 밤,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요. 1997년으로 가 있어요. 지금의 배경인데 2017년인데 이 사람은 1997년으로 가 있는 거예요. 1997년에 우리가 IMF였잖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2016년 촛불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8년 촛불인가 하고 잠깐 깜빡해갖고 그래갖고 촛불을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날은 굵은 촛불을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작은 게 아니고 촛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소원성취 절에서 쓰는 거. 진짜 갖고 나왔어요. 그 착각해서. 그때 마음속으로 소원성취가 이때 MB가 탄생되지 않았으면 이런 것 때문에 그때로 갔나? 실제 싫어해요 이거. 그게 이제 기시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의 모든 비극은
1997년에 외환 위기로부터 벌어졌죠. 그때